자, 이번 시간에는 염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176페이지죠. 116페이지 가시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한번 볼게요. 제목 위주로 이제 가면서 갈게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입니다. 자, 증권시장은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증권이 유통되고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발행시장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그 최초로 증권이 발행되는 1차 시장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요자한테 자금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 형태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 사이의 증권회사 등과 같은 발행 기관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간접 발행 또는 직접 발행으로 나눌 수 있어서 이중 이제 간접 발행이 대부분이죠. 유통시장은 이게 유통되는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미 발행된 증권이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되는 시장입니다. 유통되는 시장. 그래서 발행시장이 자본의 증권화를 담당하는 1차 시장이라고 한다면 유통되는 시장은 증권의 자금화를 담당하는 게 2차죠. 유통시장은 거래소 시장이 이제 장외시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게 이제 거래시장 또는 장외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시장은 거래시장과 장외시장이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거래소 시장은 이제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장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요. 장외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증권업자 및 그 투자자 사이에 주로 비상장증권 또는 거래 단위 미만인 상장증권이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장외시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유통시장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유효자금, 어떤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주식에 투자하겠죠. 이 유효자금이 산업이 자금화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되고 기업의 경영 평가 기준에 제공하고 새로운 증권 가격 결정 시에 지표 등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증권의 형태입니다. 자, 사채라는 게 있어요. 사채. 자, 사채 또는 회사채라고 하는데요. 회사채. 그래서 발행기관이 계약에 따른 일정한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만기의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있고 만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자가 있고 만기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발행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채 장점은 이제 발행 기업으로서는 이제 비교적 저렴한 자본 비용으로 기업 지배권의 변동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주와는 달리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인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자만 먹는 의결권 행사는 우리 갖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채가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게 보통주와 우선주입니다. 보통주와 그냥 우선주다. 자, 이것도 그냥 밑줄만 쳐놓을게요. 보통주는 이제 주식회사가 보통 주주에게 발행한 증권을 말하는 뜻하는 거고요. 우선주는 부채와 우리가 그 보통주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기업을 정리할 경우 우선주 청구권은 이제 채권보다 낮으나 보통주보다는 그 순위가 또 앞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환증권입니다. 전환증권은 자, 발행할 때는 채권이었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증권이라 그래요. 약정된 기간 내에는 정해진 수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전환권이 부여되는 증권이다. 그래서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 대표적인 예고요. 이 장점은요, 맨 밑에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 당시의 일반 사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투자자에게는 우리가 주식 가격이 상승했을 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다. 자, 이렇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위주로 가시면 이제 4번에 자본 예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달된 자금이 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 흐름이 1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생산 설비 및 기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결정 여부를 평가하고 자금 배분을 행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 예상의 과정은 투자 대상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추정한 다음에 그 경제성을 평가합니다. 투자안에. 그 다음에 이 투자안을 수행해서 투자안의 재평가 순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자, 자본 예산은 이제 현금 유입과 유출이 장기간 발생하고 불확실성 내지 우리가 위험이 크면 뭐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돼서 기업의 성패를 또 좌우하는 중요한 재무 의사 결정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현금 유입과 유출이 있어요. 유입은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제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대부분이고, 자, 투자세 공제라는 건 이제 세금 낸 걸 돌려받는 거죠. 단종 가치라든지. 자, 유출은 뭐예요? 최초의 투자 지출액이나 경상 운영비, 운전 자본비 중 나가는 거겠죠. 자,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사항은 이제 세금 효과를 또 고려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감가상각 같은 비현금 지출 비용의 유의도 해서 따져봐야겠죠. 회계적 이익의 산출 시에는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이제 처리하지만 감가상각은 실제 지출된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추정 시에는 우리가 이에 대한 조정이 또 필요하겠죠. 인플레이션을 또 반영해야 되고요. 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분의 현금흐름을 또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밖에도 뭐 기회비용이나 매몰 원가, 그 다음에 정확한 조정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넘기시면은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현금 흐름에 기초하여 투자안의 채택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 투자안의 평가하는 방법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할인 방식과 그 다음 비할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투자안의 평가에 대한 방법이,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투자안의 평가 방법입니다. 투자안의 평가 방법. 자, 할인 기법은요. 할인 기법은, 자,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 법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어떻습니까? 할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자,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내가 낸 것은 현재 가치고요. 현가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 해서. 자, 들어오는 건 미래 가치 내가거든요. 근데 내가 낸 거는 확실하지만 미래의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자, 거기에 따른 할인을 하겠죠. 그럼 할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인을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을 해서 내가를 현가로 고쳐야 돼요. 현가 다 현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나가는 지출이 있고요. 들어온 수익이 있다. 그럼 유입과 유출 중에서 유출보다는 유입이 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단어는 할인 기법으로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이 할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할인 기법은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미래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해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안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영가법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 가지 지표입니다. 그래서 밑에 순영가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따져요. 따져서 당연히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클 때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럼 순영가라는 것은 우리가 밑에 미리 들어가겠지만 이번에 순영가법이라는 게 있죠. Net Present Value예요. 그래서 얘는 순영가라는 것은 순영가라는 순현재 가치에 대한 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유출의 현가를. 그래서 반드시 현가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요.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현가는 밑에 투자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 유입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 현금을 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 염려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밑에 이제 시그마 합계죠. 그래서 n은 이제 연수고 뭐 t는 1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CT가 있고 여기 이게 유출이에요. 이게 유입이죠, 유입. 유입을 현가화시킨다는 게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1년이면 1승.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할인합니다. 최소한 보장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C0가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현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할인율은 R이고요. 할인율이 R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R이고 투자를 채택하기 위해서 그 투자 안에 벌어들여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로 소유자본의 이제 기회비용이 요구 수익률로 자본비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로부터 얻어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 그러니까 최소한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뭐 국공채 이자나 정기예금자 같은 거죠. 그래서 투자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필수 수익률, 요구 수익률, 최저 필수 수익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럼 요거 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1 플러스 R의 N승에 얘가 우리가 CT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C0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0이라는 자체는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같을 때 0이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만약에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0원이다. 그러면 제로가 되겠죠. 그럼 순영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그냥 크거로 봅니다. 작으면 기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밑에 보시면은 그 투자 결정이 독립적인 때는 순영가가 0보다 커야 되고 작으면 기각한다고 돼 있죠. 독립적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독립적인 경우와 자, 어렵지만 여러분들 하십시오. 또 제가 재무관리 파트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깊숙하게 좀 볼게요. 독립적일 때는 만약에 A, B, C, D가 있어요. 그럼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원이면 기각하고요. 마이너스 200원이면 기각합니다. 근데 플러스 100원이면 선택을 하고 플러스 200원이면 선택을 하죠.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게 독립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요. 상호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라는 자체는 이 둘 중에서 이제 큰 거 선택하니까 D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걸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평가는 순영가법은 주주의 부의 극대화로서 기업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내부 순위법도 있겠지만은 어때요? 이 자본 투자에 대해서 최소한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새로운 투자로서 벌어들여야 될 최소한 수익률이죠. 그런 것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나간 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요 계산 방식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N승이 연도가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라고 하신다면요. 자, 수익이 다 다를 거예요. 1년째 돼서는 내가 그걸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년째는 3천만 원. 3년째는 5천만 원이 들어왔다. 화폐 시장 가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할인율이 1 플러스 R에 1년이니까 1승, 1 플러스 R에 2년이니까 2승, 1 플러스 R에 2년이니까 3승을 한다는 겁니다. 3년이니까. 그런 식으로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할인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어요.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봅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어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젠트 밸류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는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퓨처 밸류라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에 110만 원을 댄다. 그럼 아까 앞쪽에서 우리가 그 1.1을 곱해서 냈잖아요. 이 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 10%에 대한 이자율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줘서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건 미래 가치인데, 자, 현재 가치로 다시 100만 원을 땡겨오려고 봐요. 그러면 1년 후에 110만 원을 1.1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1.1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나왔어요? 110만 원에다가 우리가 1 플러스 0.1의 1년이니까 N승이죠. 그러니까 1년에 대한 그 2천만 원이 땡길 때 만약에 10%다면 0.1이고 1년이면 1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부 순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거와 연결시킬게.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4번의 수익성 지수부터 볼게요. 자, 4번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것은요, 수익성 지수는 PI, 수익성 지수를 얘기합니다. 지수는 분수예요. 항상 분수는 알고 싶은 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지수 하면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나눕니다. 빼준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만약에 100원 100원 같다. 그러면 저 어떻습니까? 우리가 1이 되니까, 자,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러면 투자하고 자금은 기각한다. 이렇게 봅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하냐 기각하냐.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그 PI라고 하고 프로핏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 지수라고도 하며 사업 기간 중에 총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를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순효과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 검토할 때 유효한 지표라고 그랬어요. 투자 결정을 한다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A와 B가 독립적일 때는 유입이 더 커야 되니까 결론이 같아요. 근데 상호 배타적일 때는 틀립니다. 그럼 순효과라는 자체가, 순효과는 아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그러면은 유입에서 유출을 빼기 때문에 만약에 A와 B를 봤을 때 500원에서 400원을 빼도 100원이 되고요. 300원에서 200원을 빼도 100원이 됩니다. 자, 그때는 순효과가 같잖아요. 그러면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 투자 결정이 순효과가 기타 모든 판단 지표에서 동일할 경우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사업일수록 수익성 지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세 가지 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부 순위법이에요. 위에 가시면 내부 순위법은 순효과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래서 기대 수익의 현재 가치와 투자 비용을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참 어렵죠, 이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부 순위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넘버는 이제 3번이겠죠. 아까 내부 순위법은, 자, 이 단어가 어려운데요. 일단 영어로는 IRR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에서 기대 수익률을 또 나오겠지만, 자, 내가 어떤 대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라는 자체는 이 자체를 투자한다는 거죠. A 대안을. 그러면은 갑돌이가 얘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체가 내부예요. 내부는 기대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이제 창문을 봤더니 다른 대안들이 보여요. 다른 대안은 외부입니다. 그러면 내부가 아니라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커야 이 대안을 선택을 하겠거든요. 근데 외부는 아까 배웠던 요구 수익률이에요. 최소한 보장되는 거.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내부가 더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죠. 얘 대안을 선택하려면.
그럼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본다면 모의고사 누가 점수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갑자기 교수님 내기는 왜요 하셔야 돼요. 야, 내기하자. 자신감이 있죠. 내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가 요거보다 더 커야지만 이 대학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지금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이 같다는 얘기예요. 현금 유출의 현가가. 자, 계산 방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돈 1,000원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200원을 벌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아까 화폐시장 가치가 1 플러스 R의 N승이잖아요. 1년이니까 1승이죠. 자, 그러면 현가로 같이 가야죠. 그럼 이걸 현가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산 방식은 뭐 있는데 그냥 1,000원에서 1,200원이면 1,000원을 해서 200원이니까 20%죠. 그래서 R이 20%가 바로 이게 내부 수익률이 됩니다. 내부 수익률이 얘는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얘기합니다. 내부만 갖고 게 아니라 요거를 가져와서 요거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근데 이거는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기 때문에 순효과를 0으로 만들고요. 또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자, 그래서 내부 수익법은 순효과를 0으로 만들고 기대 수익의 현재 가치와 투자 비용을 같도록 하죠. 유입과 유출을.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예상된 현금 수익과 지출의 합계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왜요보다 내기가 커지잖아요. 항상 클 때도 투자하고 같을 때도 투자합니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그 요구 수익률이라는 아까 자본 비용이에요. 투자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임대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걸 봤을 때 정기예금이나 이게 투자한다는 자체는 포기한 비용이죠. 그래서 요거보다 커야 돼요. 작으면 투자를 기각합니다. 순효과법보다 투자 판단의 중으로 내부 수익보다 더 순효값이 더 선호한다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순효과라는 자체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업이 기업 가치를 하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회비용 예상 정도 나와주는데, 자, 어떤 투자를 해서, 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건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순효과법보다 낫다고 이제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리 가겠지만 넘겨보시면은 182페이지 MPV와 RIR법의 비교가 나옵니다. 물론 모두 방법이 하나만 투자했을 때는 유입이 커면 무조건 판단은 똑같아요. 근데 복수가 여러 개 생기게 되면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 비용이 피셔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라는 건 밑에 피셔 수익률은 뭐 그 투자 안에 NPV를 갖게 하는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른 경우나 아니면 투자 규모는 같더라도 수명이 현저한 다른 경우, 투자 규모 및 수명이 같아도 현금 흐름이 패턴이 다른 경우는 다르게 나타나요. 평가 결과에 상반되는 이유는 이제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거죠. 레프리젠트 밸류, 이 순효과법은 당연히 현금 흐름이 기업의 자본 비용, 요구 수익률을 재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IR은 이제 내부 수익률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NPV는 가치를 증가를 금액으로 봤어요. 100원 빼기 100원은 0원, 500원에 400원은 100원. 근데 이제 IR은 기업 가치 증가분은 이제 비율로 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효과법이 더 낫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본 비용이 피셔의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 안의 평가방은 서로 상반하다. 그래서 재투자 수익률을 높일수록 투자 초기 현금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재투자가 낮을수록 투자 말기 현금이 또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할인 기법이에요. 할인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할인 방식이다. 지금까지 할인 방식을 봤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물론 같을 때도 투자를 합니다. 수익성 지수도 같을 때도 투자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적일 때 이렇게 보세요. 자, A 대항을 단일 투자만 봤을 때 유입이 크면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순효과가 0보다 크면 반드시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큽니다.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그럼 내부가 요거보다 크죠. 투자를 하고요. 아까 같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뭐냐면 순효과가 0이면 수익성 지수도 1이고요. 내부가 요거 같기 때문에 같은 데서 투자를 해요. 근데 순효과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은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내가 0가 크니까 기각한다는 거죠.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기가 커야 된다는 거는 암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난다면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면, 자, 야매입니다. 자,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있죠. 그래서
심순애가 김준배 다이아몬드 눈이 멀어서 우리가 이수일을 떠납니다. 그래서 개명을 해요. 순영이라고 개명합니다.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영, 그래서 수일이, 순영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좀 가볍게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기법이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할인기법이 어느 정도 여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투자에 대한 그 경제성을 판단했을 때 비할인기법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죠. 화폐 시장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돈 2천만 원 드릴까요? 1년 있다 2천만 원, 1년 있다 달라고 그러죠. 5년 있다 줄까요? 그러면 지금 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1년 있다 그냥 주세요. 할 거예요. 화폐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이 훨씬 더 정확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평가 기법이 이제 할인 기법까지 갔었고요. 자, 비할인 기법은 단순해요. 비할인 기법은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회수기간법은 뭐냐면 회수기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투자해서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목표했던 것을 내가 만약에 뭐 6년 잡았다. 그럼 A, B, C 중에서 빨리 회수되는, 만약에 7년 잡아도 된다? 그건 더 기니까 안 되고요. 뭐 5년 된다. 투자합니다. 4년 된다. 그럼 C를 선택하겠죠. 가장 짧으니까. 회수기간은 짧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단순히 투자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만약에 2천만 원씩 매년 번다면 5년이면 회수하죠. 그래서 빨리 걸려야 돼. 그 투자하는 회수기간이 기업 자체의 결정한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택하고 상호배타적인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는 건 독립적이어서 얘는 기각하고 얘와 얘는 선택하는데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건 상호배타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호배타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C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평가는 이제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내 현금의 화폐시장 가치를 무시했죠. 그 다음에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 걸린다. 3년 이후에 또 얼마만큼의 또 수익이 더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했고, 목표를 적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자의적이죠.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뭐예요? 이익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기간은 짧아야 되지만 이익률은 높아야 되죠. 그래서 반대로 회계적 이익률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누죠. 그래서 반대로 아까 2천만 원에서 만약에 연평균 순수익이 있다, 연평균 투자액이 1억이다. 그럼 20%니까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을수록 양호하죠. 그래서 목표한 것보다 회계적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회계적 이익률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이제 포트폴리오 재밌는 게 나오죠. 포트폴리오라는 게 나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자, 분산 투자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주식과도 관련이 돼요. 주식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따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갑돌이가 10억이 있다. 그러면 A, B, C, D 자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해서요. 여기서 딴 거는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딴 거는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로서 분산 효과를 크게 하는데요. 자, 구성 항목 수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그래서 구성 자산 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여름철에 휴가를 가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짱박아 놓는데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훔쳐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를 10장을 깔아놓게 되면요, 자산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도둑놈들은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6시에 출근하면 8시에 퇴근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많이 깔아놓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100장 깔아놨다. 그러면 3만 원 훔쳐가면서 아유 더러운 놈 그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가가 전체 주식이 다 떨어지는 경우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건 이따가 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모든 어떠한 경기 변동 상황이 인플레가 심한다든가 물가가 상승한다든가 뭐 우리가 무슨 뭐 중동에서 뭐 전쟁이 터졌다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자산에 와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체계적 위험. 근데 만약에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를 합니다. 하림에. 그럼 하림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조류독감이 터졌다? 그러면 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돼지고기, 소고기는 커버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모든 자산이 아니라 개별 자산에 옵니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체계적을 못 줄이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야매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물이 체계적은 촘촘히 돼 있어요. 그럼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돼 있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나 뚱뚱한 물고기 다 못 피합니다. 그물이 촘촘히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세요. 비체계적은 듬성듬성 돼 있어요. 그러면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빨리 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 크기를 얘기를 해요. A와 B를. 그럼 같은 방향이냐 아니면 반대 방향이냐 이렇게 하는데요. 자, 만약에 조류독감을 한 곳에만 투자했으면 돼지고기, 소고기 커버하는데요. 만약에 내내치킨, 뭐 교촌, BBQ, 닭 만드는 데만 투자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조류독감 터져서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 좋아요. 같은 방향은 플러스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어요. 그럼 거의 10%는 완전히 우리가 동일한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10%가 완전히 반대 방향은요, 마이너스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가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마이너스 1이 좋다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외에 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 분산 투자라는 얘기죠. 분산 투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을 배합한다고 합니다. 자산을 배합. 그러니까 자산을 잘 배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을 예를 들었지만 자산을 섞어서 잘 배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은 최소화시키고요. 위험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높이자는 거죠. 기대 수익률은 높이자.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까 체계적은 피할 수 없죠.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외환시장의 위기 같은 게 되겠고요. 자, 비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돼요? 촘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듬성듬성 되니까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죠. 이거를 최소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 분산 투자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의 배합을 잘하자는 것은, 자, 투자 판단이, 우리가 투자 판단의 고려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수익성, 그 다음에 원금을 해소하자는 게 안정성이고요. 자,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환급성입니다. 자, 환급성은 이제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유동성.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부동산과 주식과 예금을 본다면 예금하고 주식 중에서 자, 동그라미는 유리하고 X는 불리라고 봐요. 자, 그러면 주식과 예금 중에서는 수익성은 주식이 더 나아요. 예금이 좀 안 나오죠. 근데 안정성 면은 주식은 이제 종이 조각이 될 수 있고 예금이 또 안정하고요. 해소하는 게. 둘 다 돈으로 바꾸기 쉽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수익성, 안정성은 나오지만 황금성이 낮죠. 그러면 다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해서 배합을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의 의의, 둘 이상의 투자 자산에 배합한다는 얘기는 이해 가시겠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분산 투자라는 것 박스, 위험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규모의 자금을 모여, 포트폴리오 중요성은 이제 보유, 운영하는 기관 투자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은 부담을 줄여서 포트폴리오는 매우 중요한 투자 원리가 돼요. 자, 체계적인 금리 촘촘히 되어 있죠. 체계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마켓 리스크. 시장은 불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라도 피할 수 없다. 시장 위험은 시장의 변동성을 의미하면서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조세 제도 변화, 국제 원유가의 등락,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또 올랐어요. 그만큼 이제 피할 수가 없죠. 분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빛의 계정은 어때요? 등성등성돼 있고 포트폴리오로 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자산들이 분산 투자를 하면서 사라지는 위험을 빛의 계정 위험 또는 고유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론의 의의는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해리 마코위츠에 의해서 전부 체계화된 건데요. 증권 투자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나타났어요.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문제는 이제 평균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 분산이 위험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자, 평균을 낸다. 자, 우리가 보통 수익률을 낼 때는 가중평균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낼 때는 평균을 낸다는 말을 쓰는데요. 평균은 이제 수익을 얘기하고요. 분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에서 벌어지는 위험의 척도예요. 위험을 얘기합니다. 위험. 그래서 만약에 투자한 A가 있고 투자한 B가 있다 봐요. 그럼 얘는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습니다. 얘는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기 어렵죠. 투자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때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론의 가정은 뭐 우리가 그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면서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입각하고요. 기간은 단기 기간을 고려합니다. 보통 이 주식에서 따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단기 모형이죠. 자산 수익률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이거나 아니면 투자의 효용 감소가 이제 이차 함수고요. 자, 밑에 이제 A, B가 다 주식,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주식이 있다면 아까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서 투자기에서는 일정한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가진 A와 B 있을 때 상관계수와 투자 비용에 따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의 조합 변화를 선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우리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개별 주식에 간의 상관계수와 관계가 없는데 아까 제가 플러스 1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 포트폴리오 위험이 두 A, B의 위험을 투자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인데 마이너스 2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죠. 플러스 1은 못 줄여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뭐 넘겨보시면은 뭐 분산 투자 효과를 보시면 위험 제거 대상은 비체계적 위험 뿐이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됩니다. 플러스 1일 때 위험 감소 효과가 없어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그래서 위험 감소 효과가 존재하고, 자,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상관계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고요. 구성 자산수는 많을수록 위험 분산 효과를 줄인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기의 집합, 그 다음에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 수익률 평면상에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분산선은 이제 우리가 A, B, C라는 것은 투자 기회 집단 중 그 기대 수익률 중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지배 원리에 의한 동일한 위험 수준의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대상이 여기에서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 연결하는 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그래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평균 분산이라는 결정법이 있었는데, 자, 이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책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시고 효율적 그 투자선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봐요. 아까 평균이라는 말을 썼죠. 분산이 위험입니다. 분산이 위험. 그래서 자, 우리가 0으로 봤을 때 분산이 위험이다. 그래서 수익은 높아야 되고요. 위험은 낮아야 돼요. 10%, 20%, 30, 40 봤을 때 10, 20, 30,
사실 봤을 때요. 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평균 분산에 대한 것으로 결정을 할 때는, 자, 아까 구성산수를 많게 할수록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목수를 많게 하니까 A, B, C, D, E, F, G, H, I, J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위 같으니까 위험이 낮은 거니까 얘를 선택해서 얘를 지배합니다. 얘를 선택하고 얘를 치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치고, 얘를 선택해요. 위험한 에서는 수익이 높은 게 선택하겠죠. 이 하나하나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좌측에 그 어때요? 지배 원리에 의해서 다른 걸 지배해서 동일한 위험 수준의 가장 높은 기대수를 제공한 투자 대상이 여기에서 그걸 연결한 게 효율적 프론티어예요.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자체는 이게 우상향하게 돼요. 이 점들이.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것은요. 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투자선. 그걸 집합하니까 하나의 선이 되면서 당연히 우상향하는 선이 되겠죠. 그럼 최적이 되려고 그러면요.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야 됩니다. 무차별 곡선은 이제 우리가 이 투자자의 보통 위험의 평인데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교차하는 게 아니라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는 점이 자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메뉴에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만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효율적 투자자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본시장선은 그냥 디귿번만. 자, 이 자본시장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자본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론은 부족하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넘기시면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뭐 CAPM과 그 다음에 APM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요. 이걸 유통관리사에서 내기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7페이지 재무 분석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